여러분 반갑습니다. 차이나 일상입니다. 오늘은 중국 부동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. 중국 아파트 가격이 30년 동안 얼마나 올랐을까? 그리고 이 구입할 때 어떻게 구입할 수 있나? 그리고 임대는 어떻게 할 수 있나? 그리고 임대 가격은 얼마나 할까? 이런 걸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. 자, 첫째로 최근 30년 중국 부동산 가격의 변화입니다.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30년 세월 아주 긴 기간이죠. 어느 도시냐, 어느 지역이냐에 따라서 약간 그 차별은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보통 한 20배에서 많게는 30배 이상 올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최근에 이 중국 경기 부진으로 인해 일부 부동산 회사가 이 파산을 했다는 거 여러분도 기사를 통해서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. 최근 이 고점 대비해서 이 부동산 가격이 10 내지 20% 하락을 하기도 했지만은 이 30년 동안 변화를 본다고 하면은 한 20배, 30배 아주 이 상당히 아주 많이 상승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이 초창기 이 부동산을 매수를 해서 지금까지 가지고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상당한 이 시세 이 폭등으로 인해서 많은 부를 이루게 되었습니다. 야, 엄청난 가격 상승으로 볼 수 있겠죠. 두 번째로 아파트 구매 이 방법의 변화 이걸 좀 설명해 볼까 합니다. 1992년도 한중 수교가 되었습니다. 당시 노태우 대통령께서 이 북방 정책의 일환으로 저는 정말 한중 수교 잘했다고 봅니다. 초창기 외국인이 거주할 수 있는 지역이 한정되어 있었습니다. 아무 곳이나 외국인 거주할 수 없었죠. 자, 그리고 당연히 그 당시에는 외국인이 중국의 주택을 구매할 수도 없었고, 이 90년대 후반부터 외국인도 아파트를 살 수 있었고, 이 거주 지역도 제한이 풀리고 해서 아무 곳이나 이 외국인이 거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참 지금 생각하면 재미있는 얘기인데, 이 90년대 후반, 2000년도 초에는 아파트 구매할 때 은행에서 90% 대출을 해주었습니다. 여러분 생각해보세요. 90% 대출, 10%만 있으면은 이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는 거죠. 당시 가격도 지금에 비해서 상당히 저렴했고, 그래서 당시 한국 돈 1억이면은 90% 대출 끼고 해서 아파트 한 10채는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. 그런데 이러한 그 아파트가 지금은 여러분, 20억, 30억, 이 고급 주택이 되었죠. 당시 초창기 때 이 주택을 구매할 때 여러 가지 서류를 제출했는데 급여 증명서, 재직 증명서, 재산 정도 이런 거는 부동산에서 대충 그냥 다 만들어 주었습니다. 자, 그래서 쉽게 아파트 살 수 있었고, 당시만 해도 하루가 다르게 집값이 상승이 되어 대출금 상환에 전혀 문제가 될 수 없었죠. 만약에 대출금 상환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그 중에 한 채 팔아서 대출금 갖고 생활하고 그러면 되는 거죠. 그리고 당신은 이 구매자의 나이에 따라서 대출 이게 상환 기간도 길게는 30년, 짧게는 10년 이렇게 쉽게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었던 그 시절이었습니다. 자, 그런데 지금은 현재는 이 주택을 구매하기가 쉽지가 않죠. 일단 집값 자체가 상당히 높아서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고, 그리고 은행 대출도 이 퍼센트가 많이 줄었습니다. 한 20에서 30% 정도밖에 대출 안 해주고, 그리고 어떻게 대출금 상환할 건가, 이게 한 달 이 급여 명세서 이런 어떤 서류 이런 거를 엄격하게 보기 때문에 좀 쉽지가 않아요. 예전에 비해서. 자, 그런데 최근 중국 알다시피 이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어떤 좋은 정책 이런 걸 만들어서 집을 살 수 있게끔
이 동요를 하고 있지만은 이 경기 침체로 인해서 이런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. 그 세 번째로 임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고자 합니다. 이 중국은 전세라는 제도가 아예 없습니다. 내가 집을 구매해서 살거나 아니면 모두 임대죠. 즉 월세 개념입니다. 집에 따라 또 지역에 따라 좀 차이는 있지만 보통 그 보증금을 한 달에서 세 달치 보증금 내고 매월 월세 내는 그런 개념으로 살고 있죠. 자, 물론 보증금은 임대 기간이 종료 후 반환을 해줍니다. 그런데 이 악덕 집주인의 경우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뭐 집이 망가졌다고 하면서 수리비로 많이 그 삭감을 하고 이렇게 그 보증금을 돌려주기도 하죠. 자, 그런데 그 전세가 아니기에 또 초기에 그 월세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집을 구할 때 뭐 큰 돈이 들어가지 않는 장점이 있죠. 그리고 집안 내부에는 가구와 가전제품 모두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. 내부에 장식이 잘 되어 있거나 가구나 가전제품이 가격이 고가라 한다면은 뭐 당연히 뭐 임대료가 높은 거는 당연한 거고, 이런 점에서 좀 그 한국보다는 좀 편리한 것 같습니다. 이 상하이 지역도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살기에 그 한 15년 전부터 집에 이 보일러가 설치되어 있는 집도 있습니다. 물론 이러한 집은 임대료가 조금 더 높죠. 그리고 최근에 이 쪼개기 임대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한 아파트를 여러 개 방으로 나누어서 임대를 주는 것이죠. 자, 이것은 이제 불법이기는 하지만 이제 와서 일하는 그 임대료 부담이 되는 사람한테는 임대료를 아낄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점이 되기도 합니다. 자,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그 월세, 그 임대 시세는 어떻게 될까? 이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도시마다 지역마다 그리고 아파트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은 이 상하이 시내의 경우 중간 정도의 아파트 그 임대료가 저렴하지 않습니다. 보통 여기 한국 대기업 주지연의 경우 방 3개, 화장실 2개, 약간의 그 고급 아파트의 경우 자, 월세가 보통 한 350에서 한 450 정도 주어야 합니다. 보통 이 30평의 아파트라 할지라도, 이 비싼 그 월세는 한 300만 원, 좀 저렴한 곳은 한 200만 원 정도 합니다. 물론, 평수가 그 작고 또 지역이 조금 그 애진 곳이고 또 집이 낡았다 하면은 그 150, 100만 원 정도 어떤 그 집을 임대할 수도 있습니다. 자, 이런 것을 보면 상하이 이 북경 심천 이런 중국의 대도시 이 고급 주택에 거주할 때 임대료가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중국에 살아가는 거 쉽지는 않습니다. 어쨌든 우리는 지금까지 중국의 이 주택 그 매수 관련 또 집값의 변동 그 임대 관련 그리고 시세 이런 걸 살펴보았습니다.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차이나 일상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